안녕하세요. 반도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금리와 주가에 대한 이제 연동성,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는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는 시점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옵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안정세를 취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 뭐 하고 있고, 무슨 뭐 경제 성장률, 일단 시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7%로 낮춘다.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은이. IMF에서는 2.8%에서 2.5%로 낮춘다. 2.6%인가? 2.6%인가 5%로 낮춘다. IMF에서. 증권사에서는 이런 거 갖다가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쪽,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쪽은 이쪽에 가까워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2.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쪽들은 2.4%, 2.5%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면 야, 이렇게 둔화되는구나 해서 큰일 났다 라고 볼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GDP 성장률이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2%, 3% 이렇게 경제가 성장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둔화되는, 이게 거꾸로 뭐라 그래야 돼?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그러니까 뒤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그 폭이 둔화가 된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앞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는 경제가 지금 이제 뭐 세금 낮춰주고 뭐 이런 유동성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이 한 건 뭐예요? 이게 왜 한국은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미국은 법인세 줄여줬죠. 그래갖고 이제 세계로 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감면 줄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세를 줄여주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30%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기업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30%가 돌아왔다고. 기업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고용이 늘었죠. 자, 고용이 느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 그러면서 이제 내수 경기가 굉장히 화랑으로 온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른 거지. 트럼프가 무슨 뭐 정책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정책은 이건 되게 잘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죠. 왜?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과소비라고 볼 수 있죠. 과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돈을 이제 많이 쓴다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6%, 10%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로 올 건데, 당장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이제 막 장밋빛 전망 막 다 날아간다 그럴 때, 이제 결국은 나스닥도 제가 볼 때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서 갈 걸로 보고 있는데, 이 탄력은 그렇게 처음에야 많이 세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하나로 봤을 때는 미국이 대장 준 거예요, 지금. 이건 전 세계 증시에서 이게 지금 대장 준 거라고. 이 대장주가 꺾일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금융위기 수준에 또 무언가가 오겠죠.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2년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른다고.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전 세계 경제가 돌아서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4차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4차 산업이 이게 발전을 하고, 이제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들 돌아다니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원유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고 뭐하고 하면서 교역량은 전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없었다면은 이야기가 다르죠. 지금 3차 산업에서 이제 인프라는 다 끝난 거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이 왜 장기 침체를 겪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인프라 구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야. 한국도 2000년도 2007년도 이후에는 이미 인프라 구축이 끝난 거예요. 도로 다 깔렸지. 뭐 집들 이제 뭐 지을 만큼 다 지었지. 그러니까 신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에서 4차 산업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만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규제가 되게 많아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신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건데, 결국은 대기업들이 보면 2차전지 신산업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차전지 중에서 2차전지 이거는 한국의 탑이에요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소재 쪽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차 쪽은 뒤쳐졌죠. 현대차 같은 데는 이제 전기차 같은 데도 뒤쳐졌는데 2차전지는 한국에서 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리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비싼 구간이니까 싸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야 되는 거지. 지금 싸진 것들은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자를 올리니까 지금 금리차가 금리차,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제가 봤을 때 4%라 그랬죠. 경제성장률, 경성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면 4%. 한국은 어때요? 경성이 2.8%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때요? 지금 한 30% 40% 차이가 나잖아요. 자, 미국은 금리가 그럼 얼마냐? 지금 계속 올려서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지금 2.25%란 말이에요. 한국은 기준금리가 얼마냐? 자, 1.50%예요. 자,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실적에 다 입혀졌어요, 지금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법인세 정책하고 세금 줄여주고 뭐하고 해서 기업들이 세금 줄여줄 만큼 이익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가는 거지. 한국에서 자본을 운영을 하면 평균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요만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영을 하면 2.25%니까 이게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외국인 자본도 단기 자본과 단기 자본, 장기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망할 거라는 리스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장기 자본은 빠지지 않습니다. 금리차가 1bp까지 벌어진다 그래도 1% 이상 벌어진다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장기 자본은 다 단기 자본이 나가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제 헤지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에요. 이제 선물 옵션이라든가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러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는 단기 자본, 헤지 펀드. 리스크가 큰 자본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본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출렁이고 힘들고 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뭐 KT나 뭐 SK텔레콤, 뭐 한국전력 뭐 이런 데 보면 다 40%씩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 지분율들이. 그 지분율이 많이 줄었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본들이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장기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지금 재무 건전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국은 지금 전 세계 한 3위 정도 외화 보유. 이게 보면 전 세계 한 3위인가 5위인가 될 거예요 아마. 3위, 5위. 이게 GDP 대비.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덩어리, 덩치에 대면 이걸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뭐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덩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덩치에 이거를 외환 보유를 이제 대비를 해서 보면 대입을 해서 보면 이제 3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한국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뭐 큰 나라랑 비교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금액 차로 보면. 근데 이제 그 덩치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한국은 이제 3위에서 5위다. 그러면은 되게 건전하단 말이에요. 재무 건전성이. 그리고 지금 부채가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라 그랬죠. 이 1,500조 중에 지금 보면 한계부채가 한 15%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부채 비율이 줄고 뭐하고 한다. 그럼 한국 시장은 굉장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뭐 20년, 30년 이렇게 갔을 때 미국 시장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년, 30년 가는 동안
이 가는 동안에 이제 뭐 마이너스 30% 요렇게씩 조정장은 있었단 말이에요. 크게 조정 올 때가 무슨 뭐 대공황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씩 지수가 빠질 때는, 지수가 마이너스 50% 70% 빠질 때는 거품이 엄청 껴있을 때예요. 요 마이너스 30% 조정 이런 것들은 20% 30% 조정, 마이너스 20% 30% 이런 조정들은 그냥 완만한 조정이라고. 거품이 없을 때 들어오는 조정이고 거품이 있을 때 들어오는 조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뭐 과거 1923년인가 뭐 37년인가 뭐 그때 왔던 대공황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버블이 껴있을 때 이제 작살이 난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렇게 뭐 거품이 없고 무언가 리스크가 크게 없을 때 조정 오는 거는 마이너스 20% 30% 조정이라고. 지금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수준 때라 그랬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 때까지 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그냥 완만한 조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대세 하락이 뭐 작살이 났니 어쨌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치 판단을 해보는 분들은 다들 동의할 거라는 거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은 뭐냐면, 뭔 얘기냐면, 자, 금리가, 보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지금 금리가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결국 막 이렇게 파동이 오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이렇게 만들면서 결국 5년 동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지다가 2017년도에 머리 이렇게 들었다고.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시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이 입혀주고 그동안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줄어들었던 이유는, 금리차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끝나고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가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성장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인플레가 계속 디플레 시대로 진행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디플레. 근데 이제는 인플레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랑 향후 20년이랑은 다른 시대가 온다고. 2017년 11월인가 이렇게 한번 올리고 한국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계단 밟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내년이나 언제나 이렇게 쉴 때 한국에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여력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디커플링이 해소가 된다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곧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보면 요렇게 지금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미국이 쉬어가는 포지션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번 꺾이겠지. 한번 꺾이든지 아니면은 뭐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든지 버블을 만들어 놓고 작사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1, 2년은 향후 1, 2년은 상승장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제가 2017년부터 계속 좋은 이야기를 했던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 지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냐 이제 뭐 내려갈 거냐를 보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금리가 2017년도 이후에 계속 줄이다가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가팔라지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증시는 좋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은 증시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리와 증시의 연동성. 자, 보면 여기 2014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서 보면 2014년부터 여기 2014년도까지 이렇게 무너졌죠, 금리가. 잠깐만요. 이거가 여기에서 보면 이 구간에 2014년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밸류가 싼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를 만든 거고,
금리가 내려왔지만 주가가 버블이 없으니까, 거품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4년 여기에서부터 인상을 이제 2005년부터 인상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면 주가는 2004년도에 잠깐 쉬고 요만큼 조금 쉬고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버블을 크게 확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2004년부터 이게 6년 2008년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이거는 버블이다. 더 이상 커지기 힘들다. 언제야? 2008년. 그게 시작이 되니까 2008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작살이 난 거란 말이에요. 버블이 한 방에 꺼진 거예요. 금리 인하를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시점, 이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시기, 이렇게 시작되는 시기가 여기잖아요. 이런 구간은 장기적으로 되게 땡큐인 구간이에요. 오케이. 지금 어때? 2017년도 여기인데 2017년도에 금리를 처음 인상을 하고요.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인상을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응?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를 빼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확 늘어나겠지. 막 부동산은 막 계속 버블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요런 구간이 오는 거야.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싸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는 거야. 빠질 자리는 없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리는 없다. 금리가 지금 당장에 뭐 인하를 하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격차가 1bp 이상 벌어지고 뭐하고 해도 미국 주식이랑 그렇게 벌어지고 해도 이런 빠질 리스크들이 없다고요. 지금 펀더멘탈 가치가 굉장히 싸니까 2000포인트 밑으로 빠지면 바로 되돌림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요때인데 요때는 전체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전체 기업들이 한국 자체가 적자였어요. 이때는 지금 흑자잖아.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2.8%에서 이게 2.6%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고. 이건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적자로 돌아선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밸류를 이때랑 똑같이 맞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싸다는 거예요. 많이 싸다. 이때보다 훨씬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때 2008년도보다 단기적으로 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자,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되게 어려운데, 자, 저는 3-4%까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인상이 요 정도까지 될 거다. 3%, 4%까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때 지수 밸류를 보면 저는 이때 코스피가 3,000에서 4,000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4,000 가 있으면 많이 작살나겠죠. 왜? 버블이 많이 껴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야. 금 같은 거 좀 많이 사고. 그리고 이제 4% 이상 때부터는 뭐 비과세 상품부터 해서 복리 상품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증권회사, 이제 보험회사나 은행에. 그런데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런 복리 상품 같은 거 나오고 하면 뭐 5% 이상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이런 것들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사업비 띄고 그 다음부터 이제 5% 이상 금리를 주는 뭐 이런 상품들이 나와요. 요런 거 나오면 요런 구간에서 이제 5년 잠깐 소외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축식으로 이제 자금을 예를 들어서 이거 박아 놓으면 5% 복리면은 이거는 주식 투자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요런 거 증권 상품 과거에 2006년도에 막 7년도에 많이 나왔을 때 금리 5% 6%짜리가 있어요. 이런 복리 상품이 있어요. 이게 복리 상품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7%인가 1년에 7%인가 8%면 요 정도 수익률이면은 이거는 내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일을 하고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런 데 저축하는 게 안전빵이니까 이거는 일단 그 보험회사 망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이 복리 상품을 팔아갖고 보험회사들이 다 망한 거니까 요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본을 좀 옮겨 놓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만들 때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은행에다 넣어봐요.